추석 아침 냉장고 문을 열자 폐허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쯤 마른 파 몇 줄기, 시든 김치 한 포기. 명절 아침답게 풍성해야 할 냉장고가 마치 전쟁터를 지나온 것처럼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 순간 며칠 전 의사 말이 떠올랐어요. 스트레스 줄이지 않으면 심장에 물이 와요. 특히 명절 때 조심하세요. 근데 명절 첫날 아침부터 제 심장은 이미 쿵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보니까 며느리 은주 톡이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쿠팡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어요. 결제만 눌러주세요. 장바구니를 확인해 봤는데 갈비 2kg, 전복, 대게, 각종 나물에 고급 한과까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더라고요. 50만 원이 넘었어요. 은주에게는 그냥 장바구니 담기 버튼 누르는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한 달치 약값이자 병원비였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은주가 벌써 인스타에 추석 준비 완료 스토리를 올려놨더라고요. 곧 특별한 추석상 공개할게요. 이런 글까지 써가면서요. 정작 우리 냉장고는 폐허인데 말이에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올해 추석은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명절이면 늘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올해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갈비 재우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허리도 못 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게 다 제 일이 된 건. 준비는 제가 하고 돈도 제가 내고 설거지도 제가 하는데 정작 칭찬은 은주가 다 받더라고요. 참 잘했네요, 은주 씨.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절대 진짜로는 안 말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제 모습은 완전히 지워지고요. 그때 또 톡이 왔어요. 어머님, 혹시 장보기 하셨어요? 친정 식구들 10명 넘게 와서 음식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레시피 다 보내드릴게요. 레시피만 보내면 뭐가 해결되는 거죠? 재료비, 요리, 설거지까지 모든 게 제 몫인데. 다시 냉장고로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이구나. 57세, 남편 떠나보낸 지 3년째. 그동안 나는 뭐였을까요?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정작 인정은 못 받는 사람. 그냥 보이지 않는 일꾼이었던 거죠. 냉장고의 빈 선반들이 제 마음을 비웃듯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올해 추석은 냉장고가 아니라 제 인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는 걸.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텅 빈 냉장고를 보자 작년 추석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10시 은주에게서 톡이 왔죠. 어머님, 내일 친정 식구들 많이 와요. 갈비찜이랑 전 종류 준비 좀 부탁드려요. 몇 명인지도 말 안 하고요. 전 새벽 4시에 알람도 맞추지 않고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서야 한다는 걸요. 갈비 3kg를 사다가 하나하나 핏물 빼고 양념 재우고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찬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은주는 그 시간에 SNS에 내일이 기대된다며
셀카 올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갈비찜,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잡채, 나물 6가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어요. 은주는 그 사이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새 한복 입고 예쁘게 차려입었죠. 상을 차려놓고 나니까 은주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체면이 섰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만 해도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그래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친척들이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은주야. 상차림이 예술이다. 이거 다 내가 했어?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척 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한 건데요. 저는 부엌에서 물잔을 들고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가 10시간 동안 만든 음식이 유튜브 레시피가 되어버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친척 중 한 분이 정말 손맛이 예술이야. 어디서 배웠어? 하니까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애가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진실을 말할까 봐서요. 제가 거실 한편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들린 대화가 있어요. 은주야,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나 봐? 네, 사실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요. 많이 도와준다고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도와준다고요? 그것도 많이 도와준다고요? 친척들은 역시 좋은 시어머니 만났네 하면서 웃었어요. 은주도 수줍어하는 척 하면서 네, 정말 감사해요 했고요. 그날 저녁 친척들 다 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은주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어요. 응, 추석상 완전 대박이었어. 친정 식구들이 다 놀라더라. 시어머니가 요리를 워낙 잘하셔서 나는 그냥 옆에서 살짝 도왔는데 완전 성공작이었어. 살짝 도왔다고요? 제가 새벽 4시부터 10시간 동안 죽어라 하고 은주는 미용실 가서 예쁘게 꾸미고 손님 맞을 준비만 했는데요. 응응,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줄 몰랐어. 친정 엄마가 완전 감동하셨어. 센스가 있다고요? 무슨 센스요?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한 게 센스인가요? 그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 희생은 점점 당연해지고 은주의 체면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내 허리보다 더 무거웠던 건 내 존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가족들 모이는 게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또 언제까지 부엌에 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냉장고의 빈 공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제 마음의 허전함이었던 거예요. 점심 먹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관리사무소였어요. 박정희 씨, 지금 당장 경비실로 와보실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방문 차량이 벌써 15대나 들어왔어요. 주차장이 완전 포화 상태라서 다른 입주민들 차가 다 밀려나고 있어요. 네. 아직 오후 1시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빨리 와보세요. 급하게 옷을 대충 입고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친숙한 차 번호판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낯선 번호판들만 빼곡했어요. 경기도, 인천, 심지어 부산 번호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단지는 300세대가 사는 곳인데 주차 자리가 딱 300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대가 더 들어오니까 완전 마비가 된 거죠. 경비원 김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와서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민원이 6건이나 들어왔어요. 백삼동 박 씨는 자기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어서 30분째 돌고 있다고 화내고 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 단지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줄줄이 서 있고 골목이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놀이터 앞 도로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라도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죠?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차라도 와야 하는 상황이면요? 관리소장님이 오셔서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여사님, 이렇게 많은 차량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미리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저희가 임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다른 입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미리 신고? 저도 몰랐는데요. 은주가 저한테 제대로 알려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몇 명이나 더 오실 예정인가요? 며느리분이 오전에 말씀하시길 친정 식구들이 총 25명 온다고 하시던데요. 차로 치면 한 10대는 더 올 것 같아요. 25명? 은주가 저한테는 분명히 10명 좀 넘게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5명이었다고요? 그때 또 다른 입주민이 경비실로 오셨어요. 405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나신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장보고 와서 주차하려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냉동식품이 차에서 다 녹고 있다고요.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와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저는 오늘 손님 올 건데 장을 못 들고 올라가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제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등기된 곳인데 정작 저는 주인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은주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분명히 미용실에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인공 역할 하려면 예쁘게 꾸며야 하니까요. 3번째 전화해서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머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주야, 주차 때문에 단지가 난리가 났어. 다른 입주민들이 못 들어온다고 화내고 있고 응급차도 못 들어올 정도야. 아, 그거요? 괜찮을 거예요. 명절인데 이해해 주시겠죠? 저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해해 달라고요? 단지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 이해해 달라고요? 경비실에서 나오면서 무서웠어요. 내 집인데 내가 사과하고 있다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민폐 가해자가 되어 있다니.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요. 저녁 6시 은주가 들어왔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새로 산 듯한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도 완전 새로 했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현관까지 풍겼어요. 마치 자기 결혼식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굴엔 기대와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뭔가 큰 발표라도 할 것처럼요. 어머님, 오늘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다들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대박?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주차장은 난리가 났는데 대박이라고요? 은주야, 그런데 주차 때문에 경비실에서. 아, 그거요? 저 다 해결했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양해 구하라고 했어요. 명절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양해를 구하라고? 제가 혼자 사과하고 다니는 걸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주 표정이 갑자기 더 신나더라고요. 그보다 어머님, 정말 깜짝 발표가 있어요. 무슨? 이번 추석 완전 특별하게 할 거예요. 롯데호텔 한식당 뷔페 예약했어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호텔? 갑자기요? 친정 식구들이 완전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셔서요. 1인당 18만 원이고 25명이니까. 18만 원에 25명? 그러면 450만 원이잖아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제 몇 개월 생활비였거든요. 은주야, 그런 큰 금액을 갑자기. 그리고 450만 원이면. 어머님, 친정 식구들이 다 오시는데 어떻게 집에서 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건 너무 촌스럽잖아요. 호텔에서 해야 체면이 서죠. 체면? 450만 원이 체면을 위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은주야, 그런 큰 돈을 미리 상의도 없이 어머님이 결제해 주셔야 해요. 저희는 지금 대출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카드값도 밀려 있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아들 준석이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온 모양인지 넥타이를 풀면서 들어오더니 은주 눈치를 보고는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은주가 얘기했죠? 이번 한 번만 좀 해줘요. 준서가 4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갑자기 그런 큰. 엄마,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번에 못 올라가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 구기면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들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잠깐 죄책감 같은 게 스쳤지만 곧 회사 얘기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승진? 그게 450만 원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이유가 되나요? 아들아, 내 승진이 중요한 건 알지만 엄마 갱년기라서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 이런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만 좀 이해해 주세요. 갱년기라서 예민하다고? 45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게 갱년기 때문이라고요? 그때 뼛속까지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내 정당한 걱정을 갱년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다시 애교 톤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예약 완료됐고 친정 식구들도 다 기대하고 계세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와요. 이미 예약 완료?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말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친정 엄마가 이번 추석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딸이 시집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450만 원을 쓰라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지키려는 건 가정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고 며느리가 기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지갑이라는 걸요.
4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내 혈압이었고, 내 심장이었고, 내 남은 노후였어요. 며칠 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스트레스 줄이지 않으면 심장에 물이 와요. 특히 명절 때 조심하세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어요. 내 심장을 450만 원에 팔아넘기라고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은주가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부엌에서도 다 들렸거든요. 언니, 걱정하지 마. 이번만 잘 넘기면 진짜 끝이야.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궁금해서 살짝 귀를 기울였어요. 응, 맞아. 시어머니 지갑만 열면 돼. 그 정도 돈은 우리한테 하루 용돈이잖아.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내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들렸어요. 하루 용돈이라고요? 그게 제 몇 개월 숨값인데요? 대출 걱정은 이번으로 끝이야.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우리가 부담 없잖아. 그 말이 제 귓가에 칼처럼 박혔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부담 없다고요? 은주 목소리가 더 흥분되어 들렸어요. 호텔에서 하면 완전 폼 나잖아. 사진 한 장만 남겨도 그 값어치는 한다니까. 친정 식구들이 와, 은주 정말 부자 됐네 이럴 거야.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내 몇 달 생활비를 쓰라는 거였나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명절 때마다 돈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 돈 있잖아. 집도 본인 명의고. 언제 제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나요? 제 집이 본인 명의라는 게 ATM 기계라는 뜻인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체면도 가족 행사도 결국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체면도 가족 행사도 결국 빚을 감추려는 허세에 불과했다는 걸 은주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요. 아, 그리고 언니. 준석이도 완전 내 편이야. 회사 승진 얘기만 꺼내면 시어머니 거절 못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들까지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승진이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이번 호텔 식사 끝나면 인스타에 완전 대박 포스팅 할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추석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함께라고요? 정작 모든 걸 부담하는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또 정적이 흘렀어요. 제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어요. 그때 은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어요. 언니, 이런 게 진짜 꿀팁이야. 시어머니 죄책감 자극하면서 아들 통해서 압박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꿀팁? 제 죄책감을 자극하는 게 꿀팁이라고요? 그 순간 지난 수년간 제 희생 위에 쌓인 가짜 웃음과 허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 희생이 그들의 체면, 놀이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더는 눈 감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은주와 준석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옆집 친구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이는 저보다 3살 많지만 항상 속 시원하게 조언해주는 친구였거든요. 혜진아,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죽어있네.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혹시 잠깐 올라올 수 있어? 10분 후에 혜진이가 올라왔어요. 차 한 잔 끓여서 마주 앉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완전 상했네.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해 줬어요. 텅 빈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난리, 그 엄청난 호텔 뷔페 비용, 그리고 은주가 전화로 한 말까지 모두요. 혜진이는 제 얘기를 잠자코 듣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정희야,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응.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그 큰 돈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갱년기 탓으로 돌리고 내 정당한 걱정을 예민한 거라고 치부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한 거였는데 자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정희야.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멈춰. 이번에 안 끊으면 내 노후까지 다 잠식당해. 그게 가족이냐? 혜진이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말이 제 등을 세게 내리친 듯 했어요. 하지만 혜진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무한정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가족이면 더 서로를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가 잠깐 침묵했다가 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남편 장례식 때도 혼자 다 처리했고, 준석이 결혼할 때도 내가 다 부담했잖아. 그런데 은주는 그동안 뭘 했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아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전세금까지 제가 다 도와줬어요. 은주는 받기만 했죠. 이번에 그 큰 돈 내주면 다음엔 뭘 요구할 것 같아? 아이 낳으면 육아비, 집 사면 전세자금, 끝이 없을 거야. 혜진이 말이 맞았어요. 이번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였어요. 그리고 정희야, 내 건강은? 의사가 스트레스 줄이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혜진아, 그런데 만약에 정말 거절하면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 혜진이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지금도 이미 깨져 있어.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그런 큰 돈을 요구할 수 있겠어? 혜진이 눈빛에서 저는 다른 진실을 봤어요. 참는 게 희생이 아니라 내 존엄을 스스로 내주는 일이었다는 거요. 이번이 기회야, 정희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계속 돈 주는 기계로 살고 싶어? 아니면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고 싶어? 그날 밤 혜진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제 안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작은 용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봤어요. 그런데 은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화려하게 차린 추석 테이블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은 작년 추석 사진이었어요. 제가 10시간 동안 만든 음식들로 차린 상이었죠. 사진 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완벽한 추석 준비 완료. 곧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추석상을 공개할게요. 해시태그 추석 준비, 해시태그 완벽한 며느리, 해시태그 가족사랑. 완벽한 며느리라고요? 정작 현실은 냉장고가 텅 비고 장보기조차 안 된 상황인데요. 댓글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와, 은주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남편 친정 앞에서 이렇게 체면 세우고 싶어요. 역시 센스 있는 며느리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복 받으셨겠어요. 시어머니가 복을 받았다고요? 저는 지금 속이 뒤틀리고 있는데요. 그 아래 은주가 답글을 달아놓은 것도 봤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배우는 중이에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많이 도와준다고? 제가 혼자 다 했는데요. 그것도 배우는 중이라고 표현하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온라인에서는 제가 없는 듯 모든 공이 은주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하녀였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은주가 오늘 추석 계획까지 미리 써놓은 거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특별한 장소? 그 롯데호텔 말하는 거네요. 아직 제가 결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정사실인 것처럼 써놓았어요. 인스타그램을 더 둘러보니까 은주의 과거 포스팅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작년 생일상도 결혼기념일 음식도 모두 제가 준비한 건데 은주가 만든 것처럼 올려놓았더라고요. 특히 작년 추석 포스팅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 사진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우리 집 시그니처 갈비찜이라고 써놓았거든요. 우리 집 시그니처라고요? 그건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요. 댓글도 가관이었어요.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저도 이런 며느리 되고 싶어요. 비결이 뭐예요? 은주는 그런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비밀 양념이 있어요. 나중에 공유할게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비밀 양념? 그건 제 어머니 레시피인데요. 은주는 그 양념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은주에게 저는 요리 기계였을 뿐이고 SNS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는 거리요. 더 가관인 건 은주 친구들의 댓글이었어요. 은주야, 시어머니 완전 좋으시겠다. 부럽다. 나도 이런 며느리 되고 싶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실까. 진짜 효부네. 본받고 싶어. 효부라고요? 제 돈 쓰라고 하는 게 효부인가요? 마지막으로 본 스토리가 진짜 가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올린 건데 빈 냉장고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글이 더 가관이었어요. 명절 준비 때문에 냉장고가 텅 비었네요. 오늘 특별한 곳에서 프리미엄 디너 예정이라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모르고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온라인에서 은주는 완벽한 며느리였고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인데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던 거죠.
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오후에 준석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온 거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석이 표정이 심각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번 호텔 식사건 은주한테 들었어요. 응, 그런데. 엄마, 정말 부탁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준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어요. 그 손길이 한때는 따뜻했지만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준석아, 그 큰 돈을 갑자기, 그리고 미리 상의도 없이. 엄마, 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이번 승진 못하면 정말 곤란해요. 준석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승진과 호텔 식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들아, 내 승진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게 호텔 식사와 무슨 상관이야?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준석이가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제가 명절 때 어떻게 지내는지. 만약에 친정 식구들한테 제대로 대접 못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 명절 상황을 왜 알아야 하고 그게 승진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요. 준서가 그런 걸로 승진이 좌우되는 회사야? 엄마, 요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특히 은주 친정아버지가 우리 회사 협력업체 사장이시잖아요. 아,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준석이가 걱정하는 건 승진이 아니라 처갓집 눈치였던 거네요. 그럼 은주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해요? 처갓집에서 사위가 경제력이 없나 이런 생각하면 어떡해요? 경제력이 없다고요? 준석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들 얼굴을 보는데 내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 지갑만 바라보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벌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나이 드시니까 요즘 일들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나이 탓이에요. 제 정당한 의견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야, 준서가. 그 큰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엄마, 저 정말 딱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승진 발표 나고 나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또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아들아,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어.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많이 나와요. 그때 준석이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정말 승진 때문인 거야? 다른 이유는 없고? 엄마, 왜 자꾸 의심하세요? 아들 말을 믿어주세요. 의심한다고요? 제가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누구인데요? 그때 준석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은주가 요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시댁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은주도 마음 편해질 것 같은데. 은주가 시댁 눈치를 본다고요? 제가 언제 은주한테 눈치를 줬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 아팠어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가족인데. 아니야, 이건 가족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야. 그날 밤, 제 안에서 엄마로 남아야 한다는 마음과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끝없이 싸웠어요. 추석 당일 오후 3시, 롯데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은주 친정 식구들이 한쪽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어요. 25명, 정말 대가족이더라고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떠드는 소리로 로비가 북적였지만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화려한 분홍 한복을 입은 은주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치 오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어머님, 오셨네요. 다들 어머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 지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은주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요. 감사하다고요? 아직 제가 결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호텔 직원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중하지만 업무적인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식당 프리미엄 코스 25명 맞으시죠? 결제는 현장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대표자분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려 퍼지자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십 쌍의 눈빛이 제게 꽂혔어요. 호텔 로비의 웅성거림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는 당연하다는 듯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면서 속삭였어요. 어머님, 카드 주세요. 제가 들고 가서 결제할게요. 카드를 달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준석이도 제 옆에서 애원하는 눈빛으로 제 손만 바라봤어요. 은주 친정 식구들도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무거웠어요. 그 순간 며칠 전 의사의 경고가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스트레스 줄이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특히 명절 때 조심하세요. 바로 지금이었어요. 내 심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카드만 내밀면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갈 거예요. 은주도 기뻐할 거고, 친정 식구들도 만족할 거고, 준석이도 안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을 넘어가면 내 인생 전체가 다시 묶일 거라는 거요. 정적이 계속되었어요. 호텔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 가슴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냥 내줘. 가족 화목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로비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제 인생의 분수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카드 지갑을 천천히 꺼냈어요. 은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준석이도 긴장을 풀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모두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진이가 어젯밤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정희야, 이번에 안 끊으면 내 노후까지 다 잠식당해. 저는 카드 지갑을 꺼냈다가 그대로 천천히 도로 넣었어요. 이번 결제는 제가 안 합니다. 그 말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지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분홍빛에서 잿빛으로 변했어요.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다시 물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다는 듯이요. 이번 호텔 식사비는 제가 내지 않겠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제발 창피하게 이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은주야, 내 체면은 내 카드로 세워. 내 지갑은 내 허세 가면이 아니야. 로비가 술렁였어요. 은주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준석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승진도 있고. 저는 아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가 승진이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피땀 흘려서 해. 내 돈으로 하는 승진은 값싼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숨이 깊게 들어왔어요. 은주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른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은주 친정 고모 미선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체면은 내가 세우는 거지. 시어머니 지갑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칼날처럼 로비를 갔어요. 내가 초대한 자리면 내가 내야지. 시어머니 지갑 찾는 게 체면이냐? 다른 친정 식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은주의 허세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은주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고모,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평소에 이런 일은 당연히 뭐가 당연해? 450만 원이 당연해? 미선 고모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은주야, 모든 사람 앞에서 남의 지갑 열라고 하는 건 누구야? 저는 마지막으로 호텔 직원에게 말했어요. 예약 취소해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주의 허세는 산산조각 났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친정 식구들은 어색한 침묵을 지켰어요. 제 심장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 분위기는 죽음과 같았어요. 은주는 뒷자리에서 훌쩍거리고 있었고, 준석이는 운전대를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준석이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창피한 건 누가 만든 거니? 누가 미리 상의도 없이 예약해놓고 내 지갑만 바라봤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내 돈 내기 싫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은주가 뒷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불공평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해주시잖아요. 다른 시어머니? 내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했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며느리들처럼 했어?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은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준석이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준석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은주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당했다고. 누가 누구를 당한 거야? 충격은 내가 받았어. 내 돈으로 내 체면을 사려는 게 더 충격이지.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은주 입장에서는
은주 입장만 이해하라고? 내 입장은 누가 이해해? 그때 핸드폰을 봤는데 은주의 인스타그램에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아침에 올렸던 프리미엄 디너 예정 스토리가 지워져 있었어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이런 뻔한 글만 남아 있었어요. 댓글들이 가관이었어요. 호텔 식사 어떻게 됐어요? 사진 언제 올려요? 프리미엄 디너 후기 기대해요. 하지만 은주는 그런 댓글들에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세가 무너지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나 오늘 안 냈어. 정말 대단하다, 정이야. 기분이 어때? 솔직히 살아난 것 같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 쉬는 기분이야. 그럼 됐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밤 늦게 준석이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엄마, 은주가 친정에 전화했는데 많이 창피하다고 해요. 창피한 건 처음부터 남의 돈으로 체면 세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배려를 요구하지 말고. 준석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니오가 세상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허세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존엄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를 끓이는 일이었어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창밖에 가을 햇살이 눈부셨어요.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은주나 준석이 아니면 친정 쪽에서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어제 일을 되돌아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제가 어제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전에 혜진이가 왔어요. 정이야, 어제 정말 잘했어. 어떤 기분이야?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니. 당연히 잘한 거야. 내가 어제 안 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혜진이 말이 맞았어요. 어제가 분수령이었어요. 점심 무렵에 준석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은주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서가 반성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는 너희 능력 안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계획이 있으면 미리 상의하고.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보다는 진지해 보였어요. 오후에 은주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은주야, 사과는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어머님, 부담 안 되게 할게요. 은주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녁에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경계라는 건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문은 제가 열어줄 때만 열리는 거라는 걸요. 나는 결제 버튼이 아니에요. 이 집도 호텔이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직접 계산해요. 핸드폰을 봤더니 여러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은주 친정에서도 몇 통 왔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밝았어요. 올해 추석, 저는 처음으로 존엄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제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니오가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차가운 냉장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끝났어요. 그 차를 마시면서 다짐했어요. 더 이상 ATM이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살겠다고. 내일부터는 제 열쇠로만 문을 열겠다고.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지켜낼 새로운 문이 될 거라고 믿어요.